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철회했다고 밝히며 돌파구가 될 합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외교의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예루살렘 미닛에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JNSTV의 예루살렘 미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렉스, 우리는 어젯밤 미국이 어쩌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작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본 적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협상에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도 그 약속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휴전이 선언된 이후로 대통령이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났죠? 이란이 휴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고 호르무즈 해역을 통한 자유로운 선박 운항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진지하다는 것, 그리고 이란 내에서 군사 행동이나 공격을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패가 매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선호하는 것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점이죠. 우리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입니다. 동시에 그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공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면 이란인들은 곧 의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트럼프가 그들의 협상 방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이클에 머무르길 원하는데 대통령을 굴욕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 대통령이 언젠가는 인내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언젠가는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대규모 작전의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중간선거 전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런 양상이 계속되도록 두고 싶어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는 하원을 지키고 상원도 지키게 되겠죠. 그 시점에서 그는 중간선거를 무사히 넘겼어 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는 걱정할 것도 없고 나를 막을 것도 없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갈 거야. 여기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정말 흥미로워.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제 이란과의 갈등을 관리하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걸 볼 수 있어. 알겠어. 그리고 여러 면에서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해온 일과 여러모로 비슷해. 레바논에서 후티를 상대로, 이란을 상대로 이런 갈등들을 관리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전쟁 내내 사람들은 네타냐후를 비판해왔어. 이렇게 말하면서 왜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대신에 갈등을 관리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야.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스스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했어. 그게 우리가 동시에 여러 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네타냐후가 그랬던 걸 봤잖아.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을 가자 지구에 보냈어. 그리고 북부 국경이 점점 뜨거워지자 그는 사실상 가자 전선을 잠시 뒤로 밀었지.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방위군 병력을 북부 국경으로 돌렸어.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전면전으로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 그건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는 또 우리가 말하는 무기들을 아껴 써야 했어. 보급품에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네타냐후 타운은 IDF가 얼마나 많은 보급품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일해야 했어. 처음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훨씬 더 무기 지원에 인색했지. 그리고 나중에는 트럼프 행정부와도 협력해서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도록 했지. 그래서 상황이 진전됐어. 네타냐후는 공격용과 방어용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여러 전선에서 앞으로 나아갈지 결정했어.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를 바탕으로 말이야. 그래서 네타냐후가 분쟁을 관리하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나는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네타냐후가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엄청난 입증이라고 생각해.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될 예정이라고 해. 그리고 핵 협상에서도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 분쟁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정책, 즉 가자와 레바논을 관리해온 방식에 비춰볼 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상황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며 이란이 지역 위협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에서 테러의 중심, 테러 문화의 머리라는 것이죠. 저는 총리는 잠시 후 두 사람의 만남 얘기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길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들처럼 변하길 바란다는 거죠. 약화됐음에도 여전히 위협이 되기보단요. 지역 테러 강국으로 남는 대신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상황이 완전히 끝나길 바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권의 완전한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 국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1979년부터 이슬람 공화국 아래 고통받아 왔다고 믿습니다. 또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이란의 야만과 지역 내 모든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이끌지 않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자랑스러운 문화로 돌아가 국제사회에 참여하길 바라는 지도자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6주 전쟁의 첫 공격이었습니다. 2월 28일 시작된 6주 전쟁의 첫 공격은 최고 지도자 제거였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이제 이스라엘은, 그리고 저는 미국 대통령 역시 6주간의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전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평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다는 보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2년 반이 넘는 전쟁이 지난 후라면 하마스가 완전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테러 조직이고 테러 조직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테러의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아직 있다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존재합니다. 이란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6주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15,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네, 이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테러 인프라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이란 혁명수비대 IGC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란이 IRGC 대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대중을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봉쇄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의 경제적 인프라를 고갈시켜서 더 이상 IRG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정권을 몰아내는 일이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이 패턴, 즉 이 반복되는 순환, 이란이 협상에 들어가서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트럼프가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란은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우리가 실수로 쿠웨이트나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버렸네요. 이런 식의 지속적인 위반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미국은 보복 차원에서 사소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러면 상황이 조금 더 고조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13일 밤 연속으로 공격했을 때처럼 좀 더 큰 행동을 취하는 걸 보게 되겠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협이 알다시피 지옥의 문이 열리고 제2차,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좋아, 다시 협상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협상 대계를 부인하면서도 트럼프가 원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게 됩니다. 네, 저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중간 선거까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과 3, 4일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거란 말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아마 폭스 뉴스 트레이 잉스트와 생방송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에서 밤사이 발생한 이란의 미군 공격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해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들을 강하게 타격해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말을 한 후 센트콤이 이란 내 IRGC 표적 수십 곳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제 말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건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 트럼프가 생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바로 미국과 사우디의 합동 공격이었죠.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긴장 고조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묻고 이란 내부를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또 다른 파트너, 즉 사우디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파트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이 억지력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억지력이 확립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세운 레드라인을 무시하고 돌파할 의지를 보였고 1년 전에는 12일 동안, 이번에는 6주 동안 미국과 나란히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목표든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단 한 대의 비행기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6주간과 그전 12일간의 전쟁에서도 비행기 손실이 없었습니다. 이전 이란 공격에서도 비행기를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매번 공격할 때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싸우게 된다면 지난번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훨씬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란이 미국 대통령을 시험하려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할 의지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 일에서 빠지길 원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다시 개입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으로 돌아가길 원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개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의 평가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미국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억제력이 전면전으로 전환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맞게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동안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알렉스, 지난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회담도 있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없었고 제가 알기로 네타냐후는 주목을 피하려고 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회담이 두 정상 간에 있었던 최고의 만남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국 간의 관계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만남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싫어요. 그들이 뭘 찾으려는지 알잖아요. 우리 동맹의 균열을 찾으려 하지만 오늘처럼 그들이 마주하는 건 화강암처럼 단단한 벽입니다. 알잖아요. 우리는 테헤란의 이 광신적인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해서 위협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인과 세계 평화,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교적 방법이든 다른 방법이든 간에 달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기자회견은 없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여러 이슈가 있었고 이란 문제가 중심이었으며 가능한 외교적 합의를 모색했습니다. 제재와 기타 조치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외교가 실패할 경우 군사적 옵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총리가 약간 과장한다고 느끼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그들이 가진 최고의 회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몇몇 고위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회의가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회의들이 입장을 분명히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언론 헤드라인에서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총리는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생길 수 있는 균열을 다시 굳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언론이 여기서 갈등을 부각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협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이란과의 전면적인 전투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즉, 대통령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에 대해 매우 투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그는 주도권을 쥔 쪽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도 자신과 이스라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매우 투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역시 매우 투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고려사항이 있더라도 두 사람은 이를 잘 조율해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JD 벤스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벤스가 그 자리에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벤스는 이번 협상의 중심에 서서 자신을 내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에 두 사람이 트럼프에게 따로따로 조언하는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트럼프, 벤스, 루비오, 헤글세스, 론 더머 모두 그 방에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최근에 전략문제부 장관직에서 사임한 론 더머가 이전에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의 전에 몇몇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론 더머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하던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그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관계가 약간 긴장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론 더머가 공개된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회의 기간 동안 워싱턴에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론 더머가 일부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회의가 매우 잘 진행됐다고 말할 때 두 사람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사이에 전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지에 대해 양측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전쟁 재개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기밀 정보의 제시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이란이 다시 한번 핵 프로그램을 복원하려고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모든 활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외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는 전쟁부 장관인 핏 헤글세스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에이펙 대표, 상원의원, 복음주의 지도자들도 만났지만 저는 JD 벤스와의 1대1 회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회담 이후에 언론이나 다른 곳에 공개된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JD 벤스는 기억하기로는 몇 주 전에 조 로건 쇼에 출연했었죠. 그는 비하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 회의에서 아는 게 있나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선거까지 2년 남았고 JD 벤스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회의에서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 부통령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의는 공개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그세스나 네타냐후가 만난 다른 상원 의원들과의 회의처럼 사진이 공개되지도 않았죠. 그는 톰 코튼 상원 의원도 만났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조 패터먼 상원 의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JD 벤스 부통령과의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JD 벤스가 그 발언에서 암시한 내용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이스라엘이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JD 벤스의 암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자기 의견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JNS도 언론사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협상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공개 발언들과 협상 실패 가능성을 근거로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협상 실패를 우려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협상을 방해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JD 벤스가 그런 식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 알겠습니다. JD 벤스가 이스라엘이 카타르나 중국처럼 미국 정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자 중 하나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미국 내에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 발언은 이스라엘이 미국 복음주의자들과 아주 공고하게 쌓아온 관계를 정말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셨듯이 네타냐후는 이번 방문에서도 늘 그렇듯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네타냐후 총리를 존경하며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믿으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자신들에게 진정한 친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충실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JD 벤스가 하는 발언들은 터커 칼슨, 캔디스 오웬스, 알렉스 존스, 심지어 닉 푸엔테스가 미국 내 이스라엘의 영향력에 대해 하는 발언들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적화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특정 대상을 겨냥한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JD 벤스가 동조하는 쪽에 줄을 선 언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내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 등은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진정으로 지지받는 기반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음주의자들이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일 뿐이죠.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대인들, 미국에는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표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원과 상원을 이스라엘과 연결시키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인데 미국에는 약 8천만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 미국 최대 친이스라엘 기독교 단체 중 하나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인 연합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이 1,400만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 회원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돈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체에 1,400만 명 회원이 있다고 말하며 이는 미국 유대인 수의 3배입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의 기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0년 동안 재임하면서 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네타냐후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방향을 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약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타냐후가 민주당에서 복음주의자들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공동체는 항상 민주당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자유주의 유대인 진영과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 진영의 지지를 말이죠. 하지만 그 지지가 약해지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저쪽은 지지가 약해지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인들과 다른 이들은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복음주의자들을 떨어뜨리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JD 벤스와 함께 들어가서 첫 번째로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이 JD 벤스를 약화시키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협상은 이란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JD 벤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주의자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이들을 돕는 발언이 얼마나 해로운지도 말이죠. 참고로 알렉스, 이번이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8번째 회담이었습니다. 지난주엔 7번째인지 8번째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분명히 8번째입니다. 2~3배가 될 수도 있죠. 어느 다른 지도자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자체가 관계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만약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질렸다면 그를 다시 오벌 오피스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트럼프가 이란인들에게 군사적 선택지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란인들과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우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군사적 선택지가 실제로 존재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타냐후를 백악관으로 부르는 것은 아마 이란인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네타냐후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그를 초대한 것 자체가 중요한데 네타냐후가 만남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린지 그레이엄의 장례식 때문이었거나 네타냐후가 그를 기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최근 몇 년간 어떤 상원의원보다 자주 이스라엘을 방문하며 1년에 여러 번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였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핵 프로그램의 확실한 반대자였습니다. 네타냐후는 린지 그레이엄의 장례식에서 그를 기리고 싶었지만 트럼프가 만남을 제안하지 않으면 워싱턴 방문을 꺼렸습니다. 그러면 난처한 상황이 됐을 테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신호를 보냈을 테니까요. 하지만 트럼프는 실제로 네타냐후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네타냐후를 초대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란과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며 군사적 위협도 여전히 신뢰할 만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하려는 시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저는 그 협상이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시 한번 트럼프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기 전에 중간 선거를 무사히 넘길 방법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됩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알다시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행동하기 전에 중간 선거를 먼저 치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도 미국 중간 선거 바로 일주일 전에 재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큰 의문이 있습니다. 곧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알게 되겠지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에 동의했고 완전한 무장 해제의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스는 국제 감시하에 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어떠한 통치 역할도 하지 않으며 기술 관료로 구성된 이른바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하마스를 대체하게 됩니다. 국제 안정화 부대가 이행을 감독하게 됩니다. 물론 하마스는 이 합의가 조건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가자 지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마스가 무장 해제할 거라 생각하세요? 하마스는 애초에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10월 7일도 있었고 사람들은 때때로 하마스가 2000년대 초 예루살렘, 네타냐, 텔아비브에서 얼마나 많은 자살폭탄 테러를 저질렀는지 잊곤 합니다. 이번 일 후 하마스가 정말로 무장 해제할까요? 대통령은 이 합의에 매우 낙관적이지만요. 트럼프가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도 이 게시물의 어떤 표현에도 꼭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작성된 게시물이었죠. 아시다시피 만약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여기서 실제로 쓰고 있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이스라엘은 그 결과에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신 질문, 즉 정말로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 이후에 이스라엘은 매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단 한 치의 영토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란선 뒤에서도 아니고 지금 노란선 앞에서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영토에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실제로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마스로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들은 무장 해제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철수를 압박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큰 변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가자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군의 존재를 밀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교리는 10월 7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신뢰할 만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동의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들이 가진 총기 일부를 천천히 넘겨주겠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이스라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마스가 좋아, 우리가 일부 총기는 넘기겠지만 중화기는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이스라엘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제안정화군이 파견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 병력의 규모가 200명 정도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파견된 200명의 병력이 하마스가 원하는 행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그 숫자는 단지 트럼프가 원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해야 할 일, 즉 무장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고 유럽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마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약속은 이란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우리는 계속 봐왔습니다. 그 약속은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외교적으로 이득이 되는 점은 압박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내가 가자 지구를 책임지고 하마스와 협상하며 무장 해제시키겠다고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키는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에서 일어난 타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이죠. 트럼프가 그 책임을 스스로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큰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의 일부죠. 전쟁을 관리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 그걸 군사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관리해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이스라엘이 그 제안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표현에도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제안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받고 있습니다. 이 제안들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 없이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 이스라엘은 만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의 현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다시 전투를 벌이는 상황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마스가 돌아다니며 가자 시민들을 테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가자의 40% 정도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60에서 70%가량을 통제하고 있는 반면 그리고 하마스가 실제로 무장 해제하기 전까지는 재건을 위한 큰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추가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길 꺼려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 중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아주 느린 이주를 조금씩 돕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용히 그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수록 이런 현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상황이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면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할 것이고 가자지구를 벗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할 수도 있고 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잠재적인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잘 견뎌내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선언된 지 얼마나 오래된 지인지 보세요. 그리고 트럼프가 나와서 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가 나는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남부 레바논에서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일, 남부 레바논에서 했던 것과 같은 전략인데 이스라엘은 리타니 강까지 모든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리타니 강까지 진격했고 그 다음에는 그 너머까지 갔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외교적 압력이 가해져서 합의에 이르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리타니 강까지 철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사실상 노란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노란 선까지 모든 땅을 통제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이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 주로 흙으로 만든 장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장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로 5선을 넘어 영토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최대 70%까지 통제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철수할 전략적 여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옛 경계선까지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타냐후가 이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이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철수를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네타냐후가 두 정상 간의 직접 만남에서 자신의 레드라인을 계속해서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렉스 남부 레바논을 언급하셨죠.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목요일 밤 헤즈볼라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 동부의 보포크 성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터널 네트워크를 폭파했으며 이 터널에는 700톤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헤즈볼라는 로켓, 대전차 미사일, 박격포탄을 IDF 부대에 발사했고 IDF도 대응했습니다. 이는 서류상 휴전 상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상황을 더 자세히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마스가 가자지구 지하에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터널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IDF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켓이 날아올 때 민간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민간인용 대피소를 만듭니다. 하마스가 한 일은 테러리스트들을 IDF로부터 보호하고 인질들을 숨기기 위해 광범위한 보호망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는 조율된 계획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 정교한 테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적절하게 협력했다면 헤즈볼라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헤즈볼라가 10월 7일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가 10월 7일 하마스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과 더 잘 훈련된 병력으로 북부 국경을 급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마스가 10월 7일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납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터널 안에 어디에 숨겨지고 보관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와타니 강까지 그 지역을 수색했을 때 발견한 것은 정교한 터널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대한 터널 네트워크를 파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폭발 장면의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m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를 폭파시키는 장면 같은 것들 말이죠. 지하에서요. 폭탄을 한 지점에 투하하면 여러 지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 다른 지점에서 폭발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폭발은 리히터 규모로도 기록됩니다. 맞아요. 그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터널뿐만 아니라 리타니강 남쪽의 거의 모든 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자지구에서 하마스와 겪었던 상황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각 민가가 헤즈볼라 무기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집집마다 수색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침대를 옮기고 카펫을 들추면서 여기 이런 게 있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많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포르트 성, 여기가 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고대 성체인데 리타니강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알라모처럼 사용되고 있었어요. 헤즈볼라의 최후의 저항지처럼요.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했고 이제 이 거대한 터널망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불평하지 않았나요? 미국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불평하지 않았고 레바논 정부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레바논 정부 모두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입장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발전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의 다음 협상이 다시 한번 로마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협상은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 예히엘 라이더가 주도할 예정입니다. 그는 불과 2주 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시기에 그곳에 있었고 예히엘 라이더 대사가 1차 협상을 마친 직후에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협상이 양측 모두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공통의 이익이 많고 양측 모두 이탈리아에서 또 한 번의 협상이 열릴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은 며칠 내로 로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불평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불평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프랑스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도 위협합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동맹이자 테러 대리 조직이며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자지구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그곳의 주요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고 있고 남부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의 테러 인프라를 제거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이번 주에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첫 질문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건 북아프리카의 작은 영토 세우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엄청난 수의 이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TV에서 수천 명의 모로코인들이 몰려드는 그 참혹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육로로, 해상으로 이 지역, 스페인이 통제하는 세우타라는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여러 반이스라엘 계정들이 세우타에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국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이스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음모론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방금 거리에서 이주민 중 한 명이 남성을 칼로 찔러 죽이는 영상을 봤습니다. 스페인이 통제하지만 모로코에 있는 이 지역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말 완전히 혼란스러운 장면들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5만 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세우타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스페인이 통제하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게 정말 놀랍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여기 지중해 남쪽 해안에 스페인이 통제하는 영토가 있다는 거죠. 맞죠? 지중해 남쪽 해안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영토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로코가 스페인이 점령군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바로 여기 세우타에서요. 그리고 알다시피 스페인은 제가 보기에는 반이스라엘 정보를 가장 심하게 퍼뜨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특히 스페인어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배포되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체에 걸쳐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보도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드리드는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도시도 아닙니다. 바르셀로나나 다른 곳에 가면 훨씬 더 극단적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본능적인 증오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모든 반 이스라엘 선전이 스페인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반이스라엘 선전의 유포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즉,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고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와 그들이 요르단강 서안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이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유대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에서 왔다는 것도 맞죠. 그리고 그들은 아랍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가마솥이 주전자보고 검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여기 세우타에서 지중해 남쪽 연안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그 점령에 대해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엔도 그 점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로코는 당신들이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엔은 그 점령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터키가 부키프로스를 점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두가 신경 쓰는 점령은 이스라엘이 유대 지역에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유대인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유대인이 유대에 속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들 말에 따르면 폴란드입니다.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몇 번이나 폴란드로 들어봤습니까? 돌아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폴란드로 돌아가야 합니까? 역사상 집단 학살이 일어난 유일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가스실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해 조직적으로 학살당한 유대인은 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 후 시신은 화장터에서 소각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라. 강제 수용소, 가스실, 화장터로 돌아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곳을 의미합니다. 홀로코스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선전에서 유대인은 국가 없는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초기 생각은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모두 몰아내어 민족 청소를 하고 그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던 이 지역, 즉 유대인의 고향으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고향은 팔레스타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는 하자 아민 알 후세이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무프티였죠. 그리고 무프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여기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히틀러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프티가 히틀러와 함께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공모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집단 학살이었죠. 유럽 전역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되었고 그중 300만 명이 폴란드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완전히 없애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야드 바셈에 가보면 각 나라와 각 도시마다 유대인이 몇 명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모두 적어놓은 목록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곳에는 유대인이 10명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10명 있는 곳, 그들은 그 10명의 유대인이 모두 죽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든 유대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인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가자 주민들에게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집이나 당신의 집 아래에 있는 테러 터널을 폭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무기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발 비켜주시고 위험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으니 당신이 죽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를 집단 학살이라 부릅니다. 홀로코스트는 이스라엘이 제쳐두더라도.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러 조직을 파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 사회를 장악한 테러 조직을 파괴해야 하고 민간인들을 피신시키며 민간인 피해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령을 근거로 한 집단 학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페인이 알다시피 지금 스페인이 모로코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데 5만 명이 넘는 모로코 무슬림 이민자들이 그곳을 습격하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이 무슬림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있다는 또 다른 예시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무슬림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럽인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유럽인들보다 더 많이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출산율에서 무슬림이 크게 앞섭니다. 유럽은 완전히 붕괴될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오웬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저도 그들에게 동의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움직임 속에서 알다시피 만약 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알겠어. 여기서 신성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유럽인들이 우린 유대인들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지. 그래서 신이 너희가 유대인을 원하지 않는구나 알겠다고 하셨어. 너희는 무슬림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는 무슬림들을 원하고 우리 국경 밖에서 그들을 우리 사회로 초대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 유럽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있잖아.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 유대인들은 우리 사회를 강하게 만들어. 그들은 우리 경제의 최상위, 정치 구조의 최상위에 올라. 그들은 우리 사회를 강하게 만들어.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해. 만약 유럽이 있잖아.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기꺼이 무슬림 인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그들 나라에 샤리아 법을 세우고 싶어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남의 흉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모로코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야. 알렉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친 세상에서 이번 주 JNS 예루살렘 미니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아. 예루살렘의 JNS 미디어 허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는 JNS CEO 알렉스 트레이먼, 저는 JNS 특파원 조시 헤이슨입니다. 더 많은 컨텐츠는 JNS TV에서 확인해주세요. 슈퍼 땡스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를 보시려면 jns.org에 방문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JNS TV의 예루살렘 미닛에서 다시 뵙겠습니다.